뉴스 속으로.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예정대로 오는 4월 2일에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 Dirty 15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과연 한국도 거기에 포함된 국가인지 또 한국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예정대로 4월 2일에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네요. 네,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어제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4월 2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상호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4월 2일에 우리는 각 나라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그 해당 국가에 부여할 것이다.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또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지목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센트 장관이 우리가 지저분한 Dirty 15 이렇게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네.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때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크고 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국가 15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미 관세 비중이 15%인 나라들로 트럼프 행정부가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를 Dirty 15이라고 지칭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베센트 장관이 이어서 이들 국가가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에 수출을 하려는 식품 또는 제품의 안전과도 관련이 없는 검사를 하면서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비난을 했습니다. Dirty 15, 이 지저분한 15개 어떤 나라가 속해 있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을 해왔던 만큼 어떤 방식으로라든 한국에도 거센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겁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로 8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아주 눈독을 들이고 여러 가지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로 한국을 꼭 집어서 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일단 지난 4일에 의회 상원 연설 시청하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그 당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 이렇게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생각 좀 해보자. 4배나 높은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방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힐난한 바가 있죠. 물론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부분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가 없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대한민국을 이런 시각으로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싯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틀 전에 CNBC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벌써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을 또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게다가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에 민감한 국가로 명단에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것이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미국 정부가 향후 앞으로 이를 협상 과정에서 핵심 분야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업계가 한국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측에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도 무역 대표부와 상무부가 나라별로 관세율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숫자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들은 관세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도 무역 상대국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미국과 같거나 미국의 관세가 더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점적으로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관세가 높은 나라를 지금 중심으로 지금 혼을 내겠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갈피가 두 부분에서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손해를 끼치는 나라들은 모두 아니 손해를 끼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손해를 끼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다. 그러니까 한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한국을 혼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건 좀 얘기가 곤란한 얘기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 어떤 부분에서도 미국이 손해를 보게 되면 동등하게 상대방 나라에서도 그만큼 미국 측에 뭐 돌려주는 게 있어야 된다. 미국이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보다 자세한 게 이제 4월 1일 전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이 사실은 미국을 상대로 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몇 년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단히 미국 측에서 벼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로만 이익이 있다, 손해를 본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외교 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역 수지에서는 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 뭐 군사 분야냐, 다른 정치 분야에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 그 외교 관계자들이 하나하나 따져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손해입니다. 이 부분에는 당신 나라가 이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강하게 막 나오는 나라에서는 약간 한 발 물러가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봉 기자님이 무슨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많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나라가 더 많지 사서 가져가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나라나 되겠어요? 무역 이 적자를 본다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될까? 전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뭐 사갈 게 있어야지. 미국 제조업체도 많이 예전 같지 않고 US 스틸도 일본 제철에 넘겨주려다가 트럼프가 막고 이렇게 자체 내 생산 기지도 무너지고 값싸고 품질 좋은 물건이 미국에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그 미국 내 경쟁력 강화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보 분야도 있고 IT 분야도 있고 금융 분야도 있잖아요. 반도체 분야도 네, 아주, 반도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어느 나라가 더 이기고 어느 나라가 손해고 할 수가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무역 수지만 놓고서 얘기하기에는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제적인 그러한 문제가 이게 좀 이 나라냐 저 나라냐 이게 따지기가 힘든 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아이폰을 산다. 그러면 그게 미국 제품이냐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아이폰이냐 그럼 네. 중국 제품이냐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인데 그럼요. 이거를 가지고 자꾸 무슨 뭐 한쪽 나라가 관세가 높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저만 해도 좀 어리가 가요. 아니 왜 미국 제가 제품에는 왜 관세를 많이 붙이고 걔네들이 이쪽으로 할 때는 왜 우리는 또 붙일 수가 없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될 때는 관세가 없고요. 네. 미국 자동차가 한국으로 들어갈 때는 뭐 5%인가 관세가 없어요. 그래요? 한국 차가 그건 미국으로 말이 안 되는 수출되는 거죠. 관세가 있고요. 그건 말이 안 미국 차가 되는 거야. 한국으로 들어갈 때는 관세가 없는데 네. 다만 뭐 소비세인가 뭐 이게 있어요. 그거를 없애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우리 뭐 봉화식 기자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요. 그냥 우리는 그냥 토론을 할 뿐이고요. 청취자의 입장에서 그냥 궁금한 얘기들을 꺼내놓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 주장도 아니고요. 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이제 11시 경이 되면은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아니면 동결할 것이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2시간도 남지 않았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리 결과 자체보다는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이제 11시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명서와 점도표 그리고 경제 전망 요약이 나오고 이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책 설명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네.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떻다 뭐 이런 전망 나온 게 혹시나 있습니까? 글로벌 신용평가 업체인 피치에서 무역 전쟁 여파 때문에 연준이 2025년 기준금리를 단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관세 충격이 미국의 단기 인플레이션에 1%포인트를 더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올해 4분기로 연기해서 한 번만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이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점도표를 보면 올해 금리 인하를 2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1월, 12월 모두 3차례 금리를 낮춘 바가 있죠. 올해 1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금리 결정을 앞두고 가진 마지막 공개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동결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초점이 지금 맞춰질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은 연준이 필요한 경우에 경제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한다. 그런 전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 전화 통화 어제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이 협상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뭐 어떤 의미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어제 양국 정상끼리의 전화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전매 특허죠. 니에트, 노. 아니다. 이 부정적인 전술을 앞세워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CNN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우크라이나 부분의 휴전 맥락과 구체적 내용이 분석됐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완승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하거나 달래거나 속일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푸틴 대통령은 2시간 30분으로 전해진 아주 긴 통화회담에서 전면 휴전을 위한 조건으로 기존에 제시해왔던 타협이 불가능한 종전 조건을 되풀이했습니다. 분쟁 해결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원조와 정보 공유의 완전한 중단이라는 이런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결국 접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논의 속에서 한 달 동안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이라는 부분 휴전에만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점이 굉장히 첨예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푸틴과 통화를 가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뉴스 인터뷰와 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군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다. 물론 서로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군사 지원 여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아주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요구에 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부문의 30일 한 달 휴전 안에만 부분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 같은 것은 지난주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서 합의를 했던 30일간의 전면 휴전보다는 한 발 후퇴한 부분 휴전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렘린궁에서는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외교적인 합의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핵심 조건은 외국의 군사 지원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지원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어야만 된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ESPN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러시아와 미국 간의 아이스하키 경기도 가집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네, 미국의 경제 프로리그인 협력, 오히려 NHL과 경제 협력을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마치 60년대 미국과 중공이 네. 핑퐁 탁구 외교로 물꼬를 튼 것과 비슷하게 스포츠 부문에서 시작을 하자 이런 요청인데요. 상당히 그 기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미국과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간의 관계만 어떻게 개선을 하자라는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한 모양인데 어떤 내용이 오갔다 그래요? 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해서 논의를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이어서 내가 아주 좋은 통화를 지금 막 끝마쳤다 이렇게 밝혔고요. 통화 시간이 푸틴 대통령이 2시간 30분보다는 짧은 젤렌스키와는 1시간 동안만 진행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논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요청과 요구사항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제 푸틴 대통령과 나와의 통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측에서 매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논의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라고 했다면서 그 성명도 곧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뭐 골치 아픈 얘기 안 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다 해줘라 이렇게 시켰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모기지 금리 상승,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2월 달에 남가주 평균 주택 가격이 7달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LA 퍼블릭 골프 코스에서 티타임 브로커를 없애기 위해서 약 1년 전에 도입됐던 $10의 디파짓 제도가 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모든 골프장 예약과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LA 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남가주 주택 가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7달 만에 오른 가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남가주 주택 가격은 2024년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하락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6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2월엔 올라가서 7개월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겁니다. 네. 진로구에 따르면 지난 2월 남가주 6개 카운티의 평균 주택 가격은 그 한 달 전인 1월보다 0.3%가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평균 주택 가격은 87만 4,38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콘도는 63만 9천 달러, 단독주택은 92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가주 전체 6개 카운티 전체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각 카운티별로 한번 주택 가격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LA 카운티는 지난달 평균 주택 가격이 88만 8,444달러였습니다. 콘도 66만 4천 달러, 단독주택 93만 3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전체 117만 7천 달러였는데요. 콘도가 76만 불, 또 단독주택 126만 6천 불입니다. 이 밖에 리버사이드 카운티 61만 달러, 벤츄라 87만 5천 달러, 샌 버나디노 55만 달러, 그리고 샌디에고 94만 6천 달러 등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왜 떨어졌다가 7달 만에 오른 겁니까? 그건 소비자들의 자금난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높은 주택 가격 그리고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잠정적인 바이어들이 더 높은 가격의 오퍼를 제출하기 힘들었고요. 결국엔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게 작년 8월부터라고 전해드렸는데 네. 원래 가을과 겨울엔 주택 시장이 좀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건데 사실 그 하락폭은 미미했습니다. 6개월 연속 하락했다곤 하지만 지난 1월의 남가주 주택 가격은 지난 여름 기록한 역대 최고치에 불과
1.6%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2월에 소폭 상승한 건 모기지 금리가 약간 하락한 것과 일치한 것이었고요. 일반적으로 바쁜 봄철의 셀링 시즌 동안 가치가 급등할 것이란 사인일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내렸지만은 거의 같다는 얘기네요. 거의 큰 변동이 제자리 그림 없었습니다. 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남가주 주택 가격이 앞으로 거의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진로우의 수석 경제학자 오르페 디봉기는 이 올해 주택 모기지 금리가 지금의 6% 중반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로 인해 잠재적인 바이어들, 주택이나 콘도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 중에서도 팔려고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까지 제기했는데요. 진로우에 따르면 지난달 LA 카운티에선 1년 전인 2024년 2월에 비해서 매물로 나온 주택이 32% 정도 더 많았습니다. 많네. 네, 전문가들은 이를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그 팬데믹 때 얻었던 저렴한 모기지 이자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보단 이제는 이사를 원하는 데 따른 것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가주 주택 가격 앞으로 1년 동안 그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우는 내년 2월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주택 가격이요. 지난달 대비 그러니까 1년 동안 0.1%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지난 1월에 발생했던 LA 산불 때문에도 또 아이고 좀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그렇겠죠. 남가주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남가주 여러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 LA 대형 화재 산불로 인해서 이러한 하락 추세가 뒤집힐 수도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은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집주인들이 렌트비를 그동안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산불로 인해 수천 채의 주택들이 소실됐으니까 이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임대 시장으로 몰려든 건 맞다고 말합니다. 산불 피해자들이 그렇게 살 곳을 찾는 동안 불법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보고도 나왔었죠. 일부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50% 이상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당국은 집주인 또 부동산 에이전트를 상대로 여러 건의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요. 앞으로 몇 달과 몇 년 동안 시장의 경쟁이 얼마나 더 치열해질지 이건 불확실합니다. 네. 아무래도 LA 산불이 일어났던 곳 그곳의 렌트비가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파괴된 주택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이었으니까요. 이 산불 지역에 인접한 퍼시픽 팔리세이즈나 알타데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규모가 좀 있는 큰 거주지들에서 렌트비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난 지역에선 멀어지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용 상승 압력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1월과 2월 렌트비 데이터를 보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좀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파트먼트 리스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퍼시픽 팔리세이즈와 인접한 그 산타모니카 지역의 지난달 중간 렌트비는 1월 대비 1.12%, 작년 12월 대비 3.06% 상승해서 2,527달러였습니다. 아파트먼트 리스트의 분석가 랍 원옥은 이러한 상승률 지난 몇 년보다 빠르다고 짚었는데요. 그리고 이튼 산불이 난 곳 인근인 글렌데일과 패사디나를 보더라도 렌트비 상승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상승폭은 이전보다 작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팔리세이즈 산불과 인접하지 않은 그런 많은 동네 포함해서 LA 전역으로 살펴보면 렌트비 상승률은 실제로 지난 몇 년보다 몇 년 동안 낮았는데요. 2월에 아파트 렌트비 1월 대비 0.73% 상승했었고 12월과 1월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억 분석가는 이 데이터에 단독 주택은 포함되지 않았고 산불 발생지 근처 LA 동네 아파트 렌트비가 평소보단 좀 올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먼트 리스트에서 이걸 추적하긴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 분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아직도 원하는 바이어에 비해서 매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괜찮은 매물들은 오버 프라이스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 한국 분들이 원하시는 주택이 좀 더 평균보다는 더 좋은 걸로 원하시니까 맞습니다. 네. 비쌀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 퍼블릭
골프 코스에서의 이 티타임 브로커를 없애기 위해서 약 1년 전에 도입이 된 $10의 디파짓 제도, 이게 아주 성공적이라면서요? 네, LA에서 골프장 $10 집 디파짓은 다름 아닌 일부 한인들의 티타임 독점 행태로 인해 제한돼서 시행에 들어가게 됐죠. 골퍼들은 티타임을 예약하기 위해 한 사람당 $10 내야 하고 예약이 취소되면 그 $10은 그대로 잃게 되는데요. 이 $10 디파짓, 처음엔 좀 회의적이었고 또 짜증스럽다는 그런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요. 이 제도가 작년 그러니까 5월에 시행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10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이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까? LA타임스는 골퍼들과 골프장 관계자들 또 LA타임스에 공유된 예약 데이터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전 시스템에선 골프장 예약을 하기 위해서 디파짓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죠. 그래서 매일 아침 6시에 9일 후 티타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인기 있는 골프장들, 뭐 웨스트사이드 렌초팍 같은 경우 토요일 아침 8시 같은 최고의 시간은 단 몇 초 만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말에 골프장 예약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맨하탄 비치에 거주하면서 LA 골프장 여러 곳을 이용한다는 77살 한 남성은 $10 디파짓 부과하는 게 이렇게 차이를 낼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절대 예약할 수 없었던 그런 골프장이 이제는 적절한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또 LA시 골프장에서 한 달에 2차례 골프를 친다는 소컬 드림 골프클럽의 이종서 회장은 물론 아직도 힘든긴 한데 워낙 뭐 주말에 골프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힘든 건 이해한다면서 몇 년 전보다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좋아진 걸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2개 골프장 관리하는 레크레이션 공원국 직원에게 권장 사항과 감독을 제공한다는 한 골프 자문위원회 위원장은요. 엄청나게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티타임 잡으려 할 때마다 자신은 티타임을 잡을 수 있다며 그처럼 전했습니다. 네. 네. 이 퍼블릭에서 뭐 골프를 이렇게 쉽게 칠 수 있다 그러면은 골퍼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천국이죠. LA가. 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면서요. 네, 공원관리국은 브로커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습니다만 그러한 관행이 완전히 근절됐다고 선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브로커가 티타임을 예약하고 광고하고 리셀 또 다시 예약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크게 단축됐다고 합니다.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이 $10 디파짓 시범 프로그램 첫 6개월 동안 티타임 예약 후 취소 건수는요. 그 한 해 전에 비해서 95%나 감소했습니다. 33만 9,700여 건에서 17,000여 건으로 대폭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LA시 골프장 여전히 기록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LA시 12개 코스에서 100만 라운드 이상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게 2019년에 비해서 28%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 좀 여기서 짚고 싶은 게 이게 뭐 타임 브로커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로커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예. 사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 많았어요. 브로커한테서 돈을 받고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공무원들, 그 사람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네. 그런 공무원들은 다 잘려있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네, 전 한해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지지율 29%로 지금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이 47%로 집계가 됐는데 이렇게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약간의 좀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셨죠. 지금 상황을 그렇죠. 네, 좀 충격적인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 보면 지금은 뭐 헤드라인이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뭐 역대 최고다, 뭐 47% 뭐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첫 번째 텀이랑 두 번째 텀에 비해서 그때보다는 거의 한 8년 전보다는 높다라는 아마 그렇죠, 그런 그렇죠. 헤드라인이고요. 네. 그리고 하지만 또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뭐 새롭게 취임하고 몇 달 뒤에 지지율에 비교해 보면 사실은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거는 팩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으로 메인 포인트로 들어가면 저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저희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아직 못 받고 있구나. 아직 좀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것이 아직도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좀 그런 임팩트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유권자 내에서도 지난 대선에 실패했던 것에 그 민주당 리더십에 좀 큰 책임을 아직까지도 묻고 있고요. 그 다음은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제성 있는 정책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그 포트나 이런 법 관련된 이슈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무브멘트는 아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11월 대선 선거에서 뭐 백악관은 당연히 이제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지만 연방 의회에 있는 연방 하원 그리고 연방 상원의 다수당마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서 이러한 그 법안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분들이 보셨을 때 뭐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뭐 지금 이렇게 뭐 이민 정책이나 아니면 뭐 테러프 전쟁이나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뚜렷한 그 대응이나 또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11월 대선 결과를 분석하는 게 좀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왜 패배를 했는지.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을 그래도 우리가 그냥 지지해서 나갔으면 그래도 이겼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바이든 대통령이 늦게 퇴장을 하다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시간이 부족해서 이러한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약간의 지금 아직까지도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퇴장하고 나서 한 명의 리더가 없다 보니까 그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 리더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분주해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제 민주당 리더십에게 이제 의견을 제시할 때 좀 하루라도 빨리 이제 제정을 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단합이 돼서 이러한 대응할 건 대응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 목소리는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CNN도 사실은 진보 성향 아닙니까? 그런데 네, 맞습니다. 민주당 쪽에 그러한 이제 보도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방송이 바로 CNN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민주당 쪽 의원들의 얼굴이 지금 도통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누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민주당 쪽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겠다라고 나오는 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네.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 내에서도 물론 아직 뭐 다음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몇 명의 리더라고 딱 이렇게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만한 그런 리더들이 등장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스티브 강 이사장이 빨리 어떻게 목소리를 높이셔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요. 민주당은 바이든 말고는 사람이 없나?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패배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 새로운 인물이 짜잔하고 등장할 아주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짜잔하고 등장하는 민주당 쪽에 지도자가 없다는 거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회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이 공백 기간에 예.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우리의 민주당의 리더가 이제 퇴장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한 명의 그 메인 리더가 지금 공백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 리더들이 민주당 내에서 있는 의원이나 리더들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하. 노력하는 중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잠룡들이 지금 막 우후죽순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언론들이 제대로 써주지 않는 듯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예. 아무리 진보 언론이라도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부분을 허니문 피리어드를 맞아요. 존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너무 반대쪽으로만 하면 선거가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언론 쪽에서도 예전에 보면 이제 민주당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공화당 또는 보수의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원내대표가 뭐 하원에도 있고 상원에도 있고 다 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의원들은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 조금 더 신선한 목소리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고 오래되신 분들은 그래도 그 리더십이나 그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그 목소리도 있다 보니까 약간의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훌륭한 리더는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요? 한 분만 한번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리더 한 분. 예를 들면 뭐 펜실베니아 뭐 주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한때 이제 카멀라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로서 그 후보로 탑 3로 올라오긴 했지만 뭐 예. 그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하원이나 상원 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물론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좀 많이 포커스가 되지만 캘리포니아 밖에서도 정말 다양한 의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중간 선거가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살아온 정치적으로 좀 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요즘에 맞습니다. 이 팟캐스트로서 이 강성 보수 게스트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이런 좀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이제 여러 이제 공화당 쪽에서 하는 말이 게빈 뉴섬이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대통령 백악관의 가장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거기를 동의를 합니다. 확실히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약 한 1년 반 정도밖에 텀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백악관으로 가려면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서 다른 뭐 조금 더 보수 지역이나 이런 타 지역을 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캘리포니아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조금 더 강성 진보 이런 정책들을 버리고 조금 더 중도 성향의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하면 너무 좀 속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드캐스트를 통해서 갑자기 뭐 생전 이분들을 다 지적을 하던 분들을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정말 화제성 있는 뭐 성소수자 이슈나 뭐 각종 그런 낙태 뭐 이런 이슈들을 논의를 하면서 나는 예전의 게빈 뉴섬이 아니라 조금 더 중도 성향, 조금 더 내가 서민들과 아니면 타주에 있는 분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 지금 1년 반 정도의 텀을 가진 상황에서 주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너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분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제 백악관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포드캐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언론이나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언급이 되면서
아마 다른 이미지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대선에서 실패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별 누섬 주지사에게는 좋은 찬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요. 네.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는 찬스가 조금 더 빨리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팟캐스트를 시작한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요새 온라인으로 그런 거 해야 되는 것 시작하니까. 같아. 맞습니다. 우리 스티브 강 이사장님도 이제는 좀 전국을 바라보시고 뭔가 이렇게 좀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기지개를 쫙 감사합니다. 펴시고. 네. 저는 라디오 코리아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아유, 저희만 당연히. 믿고 하십시오. 네, 당연합니다. 네, 저희가 그냥 24시간 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했습니다.